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된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면 어떻게 저런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세상에서 제일 험한 욕지기가 나오시고 평정심을 잃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머릿속을 쓱 스치는 어릴 때의 추억이 생각나서 그 일부터 적겠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덤덤한 분이셨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고 맨 위로 저 아들이 하나였는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들의 목을 매던 시절이었고 전 아들이 하나임에도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는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저 동생들 몰래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챙겨준 것 외에는 아버지보다 더 무덤덤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술상 앞에선 달라지더랍니다. 그렇게 무덤덤하신 분이 술상 앞에선 장난기가 발동을 하시는 거죠. 갓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을 마주 앉은 자리상 앞에 앉혀두시고 반주를 하시면서 저도 꼭 한두 잔씩을 주셨습니다. 그 독한 소주를요. 저는 보통 한 잔도 다 제대로 못 마시고 픽픽 쓰러지고 제가 옆으로 쓰러지면 아버지는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생전 소리내서 웃는 법이 없으시는 아버지가 제가 술 마시고 옆으로 쓰러지면 그렇게도 재밌어 하시는 겁니다. 사내 자식이란 거는 술을 너무 몰라도 한심한 법이지. 자, 대장부답게 마셔불어.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시던 엄마는 언제 들으셨는지 쪽문을 활짝 밀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 미친 인간이 또 시작이네. 인간아, 강보에 쌓인 아기한테도 저 독한 술을 손가락에 찍어서 애 입에 넣어서 애 경기 일으킨 게 한두 번이냐? 응? 그 짓을 인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한테 하는 거야? 술이 이미 거나하게 취하신 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시고 흐물흐물 웃으시는 겁니다. 에헤이, 사내는 대장부로 커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자,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마셔. 그러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던 고무장갑을 벗어서 방으로 쫓아 들어오셨습니다. 오냐, 이 인간아, 애한테 술 한 잔 줘. 응? 주라고. 그리고 너도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그러면 본격적인 난립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절엔 지금과 틀려서 부부싸움을 했다 하면 살림들 모조리 때려 부수고 그랬잖아요. 늘 조용한 집안이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시는 날이면 그런 싸움이 벌어지던 어린 날의 기억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득 떠오를 리가 없으니까요. 전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늘 평범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아버지와 대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아버지가 점점 저를 대하는 게 어려워한달까 불편해한달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들 아버지도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맞대적하는 걸 그렇게도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 자란 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시는 부분 말입니다. 전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의 누나였는데 3살 연상이었어요. 저 혼자 좋아서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집안도 좋고 외모도 예쁘던 친구의 누나는 나이 어린 절 남자로 안 봤죠. 넌 너무 어려서 젖비린내 나. 넌 네 또래들하고 사귀어야지. 난 나보다 한참 연상이 좋아. 아버지 같은 사람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럴수록 전 저 사람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정복욕에 불탔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사귀게 되었는데요. 아내와의 연애 기간 동안 절 좋아해서 만난다는 느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뭐랄까 저를 말 잘 듣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 와중에 아내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내보다 8살 많은 사람이었고 저보단 11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 남자 냄새가 풀풀 풍기는 모습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전 새님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중 플레이는 결정타여서 전 아내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헤어지자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데 아내는 누구한테 차인 것은 처음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 돌아와 소주를 3병쯤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깼더니 전화가 32통이 와 있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차고 넘치게 와 있었는데 문자를 종합해보면 나랑 확실히 끝낸 거 맞냐고, 이렇게 차인 적은 네가 처음이고 널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다고,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이미 끝낼 결심을 했던 전 아내가 매달려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침착하고 일관된 자세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철저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세가 역전된 우리는 그 상태에서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온 날 부모님은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다만 어머니께선 여자가 너무 예뻐도 인물값 하는데 에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우리 집이 형편이 평범하고 무엇보다 양 부모님 살아계신 것 외에 병풍이 되어줄 만한 집안도 없고 또 아들 하나로 다른 남자 형제도 없는지라 처가가 빵빵하고 다복한 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유난히 제 아내를 흡족해 하셨는데 아내를 바라보는 눈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셨더랬죠.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인사를 끝내고 돌아가고 그날 저녁 가족 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여동생들이야 다른 집 여동생들만큼 했지만 연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런가? 아까 사과 깎는 거 봤어요, 당신? 여보, 사과를 안 예쁘게 깎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쁘잖아.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 안 예쁘면 그건 여자도 아니야. 라고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튕기다가도 한 번 같이 밤을 보내고 나면 난 이 남자의 여자다, 그런 느낌이 강한가 보죠. 그렇게도 안달나게 소나기에 안 잡히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아내가 신혼여행지에서부터는 철저하게 제게 굴복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내 여자의 모습은 남자로의 희열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신혼집은 본가와 10분 거리에 얻었고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서로 진절머리내 하면서 살아갔고 아내는 결혼 생활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도 곰살 맞은 며느리였는데 워낙에 타고나게 애교가 많아서 그게 아마도 시부모에게 점수 따는 데 이득이었겠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별 문제 없이 평온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식이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둘 다 별 문제 없었는데 자식이 안 생겨서 어머니의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 시아버지는 점잖게 뒤로 물러나서 아내를 앞세우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의 가문에 시집을 왔으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집 핏줄부터 딱 낳아놓고 봐야지. 아니, 둘 다 아무 이상 없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나이가 40이나 됐다면 또 몰라. 다른 집 연상녀들 아무 문제 없이 쑥쑥 잘 낳더구만. 우리는 아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미안해하는 제게 아내는 아이 안 생기는 걸 연상인 아내의 나이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드려야지 어쩌겠어. 내가 뭐 입이 있다고 할 말이나 있어? 라고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너그럽게 나오니 아, 이래서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구나. 연상이 이래서 좋구나.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자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내의 그런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시험관도 아닌 자연 임신을요. 아내가 어찌나 신통하고 귀엽고 예쁘고 감사하던지 그토록 고대하던 자식이 생기니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신이 존재한다면 신께 감사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고대하던 자식은 아들이었고 깜짝 놀라게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골고루 닮아서 나온 것도 신통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빼박 내 자식이구나. 아기를 데리고 본가에 가면 동네 분들이 모두 어쩌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얼굴을 딱 반반씩 만들어 놓았네. 효도했네 그려. 라고 좋은 말씀들을 보태주셨더랬죠. 그렇지만 워낙 덤덤하신 성격의 어머니고 아버지라 두 분 다 그렇게 좋은 표현 안 하시더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서 지쳐서였을까? 이해도 되었지만 좀 섭섭했습니다. 자기들의 첫 손자이고 제겐 정말 어렵사리여던 귀한 자식인데 덤덤하게 대하시니까요. 아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귀할만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어가는 분이란 말이 맞더군요. 아버지는 보험회사 관리팀에서 평생토록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요. 아버지 근무하실 때 우리 집 가족들은 보험을 차고 넘치게 들었고 그 보험금 납입하느라 매제드리며 저며 정말 하지만 뭐 어쩌겠나요. 아버지 일이 곧 우리 일인데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운전을 잘 못해서 운전자 보험은 아버지가 아니라도 제일 좋은 상품으로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아버지 퇴직을 앞두고 자식들이 모두 아버지가 권유하는 사망보험금을 들었는데 전 아들 인고로 3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퇴직하시고 3년간 정말 아버지의 모습은 뵙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일상, 쳇바퀴같이 정확하고 조용하게 드나들던 양반이 일이 없어지니 날로 기운이 떨어져 가시더라고요. 워낙에 허리도 꼿꼿하니 청년같이 혈기왕성했던 양반이라 아버지의 변화를 식구들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다른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셨어요. 유통 관련 사업을 해봐야겠다.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께 요구하시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이거 퇴직금 날리면 우린 뭐 손가락 빨고 살자고?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재수 날라가는 소리만 골라서 해. 날린다고 누가 그래? 어쨌든 당신이 과부 반스를 구해다가 전당포에 팔아먹겠다 해도 난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야직야직 야죽거리며 못 내놓겠다. 어머니와 다툼을 이어가시면서 두 분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가시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평소 습관이나 성격이 우리 아버진 제가 어릴 때부터 식사 때 소주 서너 잔은 꼭 드셨는데 포금을 하신다던가 늘상 절약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것저것 갑자기 고가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악착같이 사시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거죠. 내가 평생 벌어서 이 집 구석에 누구 좋으라고, 어? 다 이 집 밑구녕에 해다 바쳤는데 늙어가면서 내 몸에 좋다는 거 하나 사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해? 왜? 나 건강식품 못 먹고 일찍 죽으면 어? 왜? 그때 그 늙은 몸으로 총각한테 시집 가려고? 어머니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화를 내시는 아버지 때문에 속 정말 많이 상해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 예를 들어 살림하느라 힘든 어머니를 도와 분리수거를 하신다거나 청소기를 돌리던 일을 조금씩 안 하려고 하시다가 급기야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우리 구에 있는 보건소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게 한 모습은 식사량도 적으신 분이 갑자기 먹는 거에 대단히 집착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아침 드셨는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퇴직해서 집에 처박혀 있다고 밥도 안 챙기는 여편네랑 좋다고 40년 가까이 살았다 내가. 아휴 누굴 탓해. 내가 미친놈이지. 그것뿐인가요? 점심 드시고 1시간도 안 되어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겁니다. 늘 꼿꼿하시던 자세가 구부정해서는 눈가리가 있으면 지금 시간을 보라고. 내가 아침에 깨서 지금까지 시계만 보고 있었다. 밥을 아예 안 하고 살 셈이야?
이건 누가 봐도 치매 증상인 거고 어머니와 저와 와이프는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너무 건강하신 분이 정신적인 치매를 앓기 시작하시면 그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지옥문인지 오랜 치매 끝에 얼마 전에 세상을 버리신 외삼촌 경우를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우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구청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했는데 22점으로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이 나오더군요. 시집간 여동생들까지 불러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당분간은 장기 요양 신청을 한 후 제가 요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거죠. 어머니는 처음엔 요양보호사도 부르지 말고 내가 다 하겠다며 각을 세우셨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내담할 거 없이 다 지친대요. 세상 없는 부부 사이 세상 없는 효자라도 나중엔 지치면서 저 늙은이 왜 빨리 안 죽나 요러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그런다네요. 우리 아버님께 그런 가족은 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냐고 어머니가 울먹이시자 한평생 가족들 벌어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아버님을 치매 증상이 있다 하여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기엔 그건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죠. 라고 답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나중에 긴급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보내드리더라도 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케어를 하자고 결론을 내더군요. 정말 의외였죠.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걸 처음 어머니가 알렸을 때 아내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전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누가 지 보고 그 수발 들라고 할까봐 저렇게 드러내놓고 저러나? 아버지가 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본가와 가까이 사는 우리는 아버지께 많은 신경을 써드리며 어머니 지치지 않게 해드리려 주말은 본가에서 지내다시피 어머니를 이틀 내내 자유를 드리며 그렇게 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아내는 치매 증상이 있는 시아버지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와 저를 감동시켰는데요. 주로 아이를 앞세워 늘 언짢아 계신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정우야, 이거 딸기 할아버지 가져다 드려.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려. 정우야, 저거 동물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네. 할아버지랑 같이 보자고 해봐. 얼른. 아버지는 치매가 오시기 전엔 아들 손자에 대해 무덤덤하시더니 조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신 후로는 정우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저렇게 손자가 예쁘실까 싶을 정도로 아이를 물고 빨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주말에 저와 다 같이 본가에 가 있는 것 외에도 아버지가 증상이 나빠져 가심에 따라 더욱 본가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케어 못하셔. 생각해봐, 얼마나 힘드시겠어. 간간히 어머니 바람도 세게 해드려야 해. 집에서 아버님과 단둘이 계속 있으면 그거 멘탈 나가지. 아내는 우리 가족이 가 있는 주말을 이용해 수영도 다니시라며 어머니 회원권 등록해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약밥 같은 간식도 직접 만들어가며 외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내가 그럴수록 저도 처가에 더욱 잘했습니다. 기존에 붙던 적금을 다 깨고 처남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다양한 적금을 새로 들었어요. 아내 기쁘라고요. 고마운지 처남이 전화가 왔더군요. 1,000원짜리 지폐까지 세고 또 세가며 사는 짠돌이가 웬일이야? 이게 매형한테 반말이나 찍찍했사고. 아내가 저희 본가에 잘할수록 전 처가에 더 자주 찾아갔고 처남 일에 물신양면 도움줄 궁리를 했습니다. 처남은 제 본가에 잘하는 지 누나를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우리 누나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누나 철 많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지 것만 알고 지 몸 하나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말이야. 하긴 여자는 사랑하면 변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사랑하는 사람 위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처남의 그 말 또한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전 속으로 우리 아버지만 치매 아니시면 사는 게 참 행복하겠다 싶었지만 사실 모든 게 완벽하게 행복하면 그건 또 좋지 않잖아요. 기울기가 맞아야죠. 조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야 나머지 행복이 더 완전해지니까요.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셨습니다. 먹은 걸 안 먹었다고 하면서 사람을 들들 볶는 건 이제 기본이고, 실컷 주무시고 일어난 후 못 잤다고 착각하여 수면제 처방하러 가자는 둥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에다가 변덕 또한 심해지시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인상 긋는 일 없었고, 아침이면 출근하는 제 눈을 마주보면서 여보, 당신도 나도 파이팅! 을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렇겠나요? 이제 슬슬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할 정도로 소변도 못 가리시는데요. 아버지의 치매가 원인이 되어 어머니도 날이 갈수록 침묵으로 빠져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양반이 말씀도 없어지시고, 우리 가족이 가도 자기 손자가 재롱을 부려도 시듯해하시며 혼자 핸드폰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더군요. 웃음도 잃어가시던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핸드폰만 보면 까르르르 웃으시고 활기차시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침묵으로 빠져드시곤 하던 모습들. 그래도 제가 안아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따스하게 해드리면 다시 기운을 차리시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가며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치매에 맞서갔습니다. 사실 치매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엎드려 절해야 하는 병이니까 그저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십사 바랬죠.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야 바람도 무색하게 아버지는 눈에 띄게 하루가 가는 만큼 증상이 엄청나게 나빠져 갔습니다. 주말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버지가 나빠지시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방에서 잘 안 나오시고 아버지는 소파에서 저와 나란히 TV를 보시다가 아내가 주방에서 반찬이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를 부르십니다. 어머니! 그럼 한없이 고마운 아내는 짜증 같은 거 일절없이 아주 명랑쾌활하게 날아갈 듯 꾀꼬리같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니 흥수야? 나 어디로 가요? 아내는 아버지의 말씀에 박자를 맞추듯 설거지하던 접시를 물에 헹궈가면서 거기 안방으로 가요. 흥수 집사람 곁으로 가요.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노라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가슴이 메어져 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허무해서요. 우리 아버지 술 드실 때 약동기 발동하시는 것 빼곤 정말 점잖고 오히려 사람이 어둡다 할 정도로 조용한 분이고 집에서 큰 소리 내는 법 없는 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죄뿐이 없는 분이 퇴직하신 후 이제 좀 쉬시려나 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해 사업까지 계획하시던 내 착한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젠 아기가 되어가시는 걸 바라보는 아들 자식 마음은 단순히 가슴이 메어져 오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훗날 제 모습도 저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겹쳐져서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잘하죠. 제 아들은 새싹처럼 날이 갈수록 연두빛으로 자라는데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죽음으로, 죽음의 질병, 암흑 속으로 빠져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부르시는 노래는 제 가슴을 불된 젓가락으로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 부른 노래던가요? 왜 저런 노래를 부르시는 걸까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게 정신줄을 하루가 다르게 놓으시면서도 저 노래를 부르시는 그 가히 없음은 정말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같이 어깨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며 까르륵 대었죠. 그럼요, 아버님. 쨍하고 해 뜰 날 우리 같이 돌아가자고요. 자, 돌아가기는 너무 머니까 우리 산책이나 하고 올까요? 하시면서 아버지를 부축해서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 계셨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셔서는 지난밤에 못 주무신 거를 한꺼번에 주무시듯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운동이 좋은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산책 나가고 싶다는 신호는 송대관의 해뜰 날이었어요.
순수하게 아기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장구 쳐주는 아내는 정말 제가 엎드려 경배해도 모자랄 효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소문도 없이 집을 나가신 건 아버지가 큰 볼일을 보신 기저귀를 선풍기 위에 널어놓아서 그 오물이 온통 방 사방에 다 튀고 난 직후입니다.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도 다니러 온 여동생 둘과 매제들과 둘러앉아 기분 좋게 맥주 한두 잔 하면서 오랜만에 기분도 풀고, 그리고 난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본가에서 일어나니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근처 공원에 걸으러 가셨겠거니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지나도 안 들어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이상해서 안방 화장대를 가봤더니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놓으셨더군요. 네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날 몹쓸 애미라고, 천벌을 받을 애미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나도 여자야. 난 아직 70도 안 됐어. 너희는 모르겠지만 난 네 아버지에게 여자 대접 못 받고 산 지 10년도 넘는다. 나 좋다는 남자하고 하루를 살다가도 좋으니 나 사랑해주는 남자랑 살다 가겠다. 아버지는 더 나빠질 것 같으니 요양원에 넣어라. 퇴직금 통장 장롱 맨 아래 서랍에 있다.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와 언제 바람이 나신 걸까요? 좋아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핸드폰만 하시면 까르르 즐거워하시는 게 좋아하시는 분과 카톡 같은 걸로 대화하시면서 즐거우셨던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절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런 질문에 마냥 묶여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렇게 아기같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저런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계신 이상이요. 여동생들과 매제들은 당장 요양원을 알아본다 난리를 치는데 화가 나더군요. 한 달에 한 번 모여 얼굴 보여주는 게 다인 것들이 무슨 권리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 뭐한다 난리를 치는지 말입니다. 물론 저도 어머니의 편지를 보는 순간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할 때인 거구나 생각했지만 차마 입으로 뱉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런 사람 미치게 하는 짓을, 기저귀를 선풍기 위에 올리는 짓을 하는데 요양원에선 안 그러라는 법 없잖아요. 자식들도 이렇게 발작을 하고 평생 같이 산 마누라도 싫다고 뛰쳐나가는데 아무리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해도 그건 괴로움일 겁니다. 또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추한 모습 보여드리게 하는 거 자식으로서 곧바로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가 제 손을 부여잡고 말하더군요. 여보, 딱 몇 달만 해보자. 우리가 본가로 들어오든 아버님을 모셔가든 딱 몇 달만 해보자. 당신 후회도 여한도 없이 말이야. 이대로 요양원 보내드리면 당신 살면서 내내 후회할 거 아냐. 이래서 살 부비고 사는 아내라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제 마음을 이리도 잘 알아서 제가 속으로 한 생각이 딱 이랬거든요. 석 달만이라도 모셔보고 포기하자고요. 그래야 남은 인생 제가 후회나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전 남은 날들 아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 굳게 결심하고 제 통장 안에 있는 우리 부부의 돈을 모조리 아내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우리 집의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살림하고 옷가지들만 가지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 생각 안 하고 살기로 하고요. 매일같이 오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우리는 아버지를 모셔보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본가로 들어오고 나서 언젠가부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더군요. 뭐랄까요? 날이 갈수록 아기 같아지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자기 자식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면서 돌봐드리는 아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낀 제 아들, 이 셋이 완전한 가족 같은 느낌이고 전 그냥 타인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쯤에는 마침 회사 연말 결산 때문에 일이 많아 매일 야근이었고 회사 근처 여관을 잡아서 팀원들과 결산 마무리를 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네, 날이 갈수록 기억을 상실하시는 아버지는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는 저를 마치 침입자를 대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뭔가 딱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불쾌하고 안 좋은 기분이 드는 걸 단지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 때문이라고 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제가 나가거나 말거나 식탁에 밥만 차려놓고 아버지 계신 안방에서 아버지 시중 드는데 여념이 없는 아내 모습에 좀 짜증이 나서 나온 탓이었을 겁니다. 앞차가 자기가 후진해서 박아놓고 맨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후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괘씸하고 기센 아줌마 운전자를 출근이 너무 급하다는 아줌마에게 명함만 받고 그냥 그대로 보내놓고 우선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갓길에 차를 대놓고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차에 흠집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던 날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차마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남녀의 합한 소리. 남녀가 관계를 할 때 나는 소리가 아주 진창을 이루어 귀에 감겨오더군요. 살아가면서 그런 짐승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제 차에서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저 낭창하게 흐드러지는 저 교성을 내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제 아내요? 제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에서 결코 저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아내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자기, 그 노래로 나에게 그거 하자고 사인 보내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자주는 하지 마. 그 멍청한 인간이 눈치채면 어떡해. 아이씨, 아슬아슬 스릴 만점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 새끼 지금 소파에서 족발에 소주 처마시며 야구 보고 있을 생각하니까 더 흥분된다. 자기랑 하는 거 너무 좋아. 거봐, 차에서 하는 게 더 흥분되고 좋지. 자기는 정말 최고야. 자기랑 1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질린 적 없어. 그러더니 한참 둘이 미친 짐승 소리를 내고 전 피가 머리를 한번 휘돌아 다리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갓길에 주차시킨 채 전 숨을 고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둘의 소리는 제 머리를 강타하고 심장을 강타하고 온몸을 차례로 강타해 나갔어요. 자기, 우리 딸 하나 더 낳을까? 자기 붕어빵인 정우 있으니까 나 닮은 딸도 좋잖아. 아이, 그건 그 새끼가 뒤지고 나서 천천히, 응? 서너시라도 더 낳으면 돼. 100세 시대인데 뭐가 무서워. 그 새끼 뒤지면 사망보험금만 해도 그게 얼마냐고. 지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너 개씩 마구 드는 멍청한 놈. 나 요즘 밥 먹고 하는 일, 차로 사고 내는 범죄 영화만, 범죄 동영상만 두루 섭렵하는 거 알지? 날 믿어. 다음 주 신정 연휴, 남도 여행 때 아주 말이야. 그 새끼 운전 못하는 건 천하가 다 아니까 식은죽 먹일 거야. 자기 뱀탕 한 번 더 먹을래? 너무 좋다. 자기 사랑해. 전 거기서 멈추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결근계를 부탁했습니다. 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있는 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을 편안히 하고 고개를 뒤로 한 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를요. 자식 아들의 아내와 저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의 아내에게 자기 새끼를 낳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절 없애려는 계획을 한다는 게 이게 미친 세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우가 아버지만 닮아 나왔으면 제가 혹시라도 의심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 두 인간의 말대로 전 무디고 느립니다. 게다가 신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둘을 도와주느라 어머니와 저 인간 둘을 골고루 닮게 나오게 하시는 장난을 치신 겁니다. 신은 왜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실까요? 전 우선 분노로 피가 솟는 건 둘째치고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이 물음을 붙잡고 2시간 가까이 차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 3달가량이 흘렀고 전 어머니가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네, 전 멍청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뜸을 들이신 후 그 앞 정면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며 살아라. 그리고 쨍 하고 해 뜰 날 하는 차, 그 차 문 좀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옆을 보니 어머니가 차 밖에 서 계시더군요. 어머니는 굉장히 활기차 보이면서도 또한 도끼랄까 눈초리에 도끼가 올라 계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양수리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40년을 결산했습니다. 강에 서 있으면 눈앞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강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도 흘러가고 바람도 흘러가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월도 흘러가겠죠. 어머니는 띄엄띄엄 차분히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널 낳아준 네 아버지는 너 낳던 해 죽었어. 암이었다. 네 아버지 죽은 걸 알고도 널 낳았어. 사랑했으니까. 근데 결혼식은 못 올렸다. 본처가 있었거든. 네 할아버지가 널 호적에도 안 올려주더라. 어디서 누구 씨인 줄도 모르는 걸 호적에 올려줄 수 없다고. 어머니는 절 사생아로 만들 수는 없었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격리로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계부가 호적에 올려주겠으니 결혼하자고 조르더랍니다. 그 시절만 해도 재혼이 쉽지가 않았고 특히 자식 달린 여자가 총각한테 장가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꿈이었죠. 그래서 거절했는데 계부께서 그럼 그 짝 아들은 사생아로 세상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낀데? 라면서 그래도 괜찮겠냐 묻더래요. 고민 끝에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제가 돌도 되기 전이었대요. 계부와 결혼 후 딸만 내리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최고인 환경에서 자란 계부는 아들 욕심이 굉장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을 내리 둘을 낳고 몸이 안 좋아져 자궁을 드러내셨대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네 계부가 변하더라. 가끔씩 집에서 술을 마시면 너한테 술을 먹이더라니까. 갓난쟁이 때 장난질 몇 번 하던 게 아주 몸에 붙어버리더라고. 계부가 그건 왜 그러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기지 뭐겠냐. 아들 못 낳게 된 자기 핏줄로 아들 못 낳게 되었는데 남의 집 아들을 아들로 키워야 되는 그 화딱지를 그런 식으로 너한테 푼 거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는 죽는 신용을 하면서 쓰러지면 생전 웃지도 않던 아버지가 깔깔깔 소리내서 웃으셨던 겁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게 좋아서요. 네 계부는 총각된 명랑한 사람이었어. 네 계부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널 데리고 개가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람이 성격이 어두워지더라고. 아휴 기막혀. 내가 하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가 하자고 쫓아다녀서 한 결혼이었는데 말이야. 그랬겠죠. 절 보기 괴로우셨겠죠. 사람 심리 그러하다는 거 짐작이 됩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너도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고 내가 말 나온 김에 다 하마. 제가 결혼하겠다고 와이프를 인사시킨 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자리가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그거에 몰입하는 사람이셨고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야 하는 분이었고 그걸 해야 잠이 드는 분인데 순식간에 변하시더래요. 아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러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아이고 귀찮았는데 잘 됐다며 어머니는 오히려 좋으셨대요. 갱년기 때도 아버지를 받자하고 있으려니 어머니도 짜증이 나셨을 만합니다. 여성들 갱년기 그거 몸 굉장히 고달프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계부는
예전에 어머니 신혼 때처럼 우울해지고 뭔가 되게 초조해하시면서 짜증이 느셨답니다. 허구한 날, 어이, 큰애네는 여직 소식이 없대? 그때마다 역시 소식이 없는 거 알면 아버지는 굉장히 즐거운 기분이 되셨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너무너무 괘씸하셨답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셨대요. 지그집 대이을 거 아니라 이거지? 인간이 심보가 저래선 오래 못 살지.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세월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8년째 덜컥 임신 소식이 들리고 어머닌 속으로 이것 봐라. 인간아, 네가 아무리 축수기원을 해도 우리 새끼는 애아버지 된다. 쾌감을 느끼셨답니다. 아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닌 기뻐서 춤을 추며 산부인과에 와보고 조금 갸우뚱했대요. 글쎄 손자인 신생아 얼굴이 제 작은 누이 신생아 때 얼굴이랑 똑같더랍니다. 제 작은 누이 신생아 때 얼굴 보고 제 개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범 갓난쟁이 때 쏙 뺐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시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히셨다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따져도 신생아가 개할버지를, 그러니까 제 계부를 닮아 나올 일은 0.1%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내내 찜찜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부 표정을 보고 놀라셨답니다. 계부를 알고 지낸 40년간 그런 표정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에 겨운 표정이시더래요. 그때부터 제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셨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아닌 깊이 사랑하는 남자를 대하는 여성의 모성애가 보이더래요. 퇴직 후 들어앉은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태도로 보기엔 늘 지나친 건 확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대할 때 여자는 여러 모습을 보이지만 어느 순간들에도 모성애도 표출된다면서요. 어쨌든 의심이 손자 얼굴에서 남편 얼굴이 보이는 것으로 100% 확신을 가진 어머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계부는 그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하셨으니까요. 타고났다고 봐야 해. 세상엔 그런 남자들이 간혹 있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며 사시는 중에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일으킨 겁니다. 처음엔 진짜셨대요. 가벼운 기억력 상실이나 인지장애, 그런 건 나이 먹은 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가끔 일으키는 증상이고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속도로 보기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해서 일부러 집을 나간 여자를 연출하기 위해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긴 척 하셨던 건데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치매쇼를 눈치챈 건 계부가 언젠가부터 송대관의 햇뜰날이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나가서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걸은 것 치고는 유난히 땀이 번들거리는 거에 또 확신을 가지신 거죠. 들어오자마자 샤워하고 바로 잠에 골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이 아닌 악마로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아무리 양자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의 여편네랑?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저런 연기를 할까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단지 둘만의 미래를 위해서라기엔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미래를 즐기고 싶어서라면 그 전에 임신하기까지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단순히 미래 때문에 종일 치매인 척 하긴 무리고 자기 오물을 자기가 만져야 하는 것도 그렇고 갈수록 의심은 짙어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엮다 보면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자기가 거의 미칠 지경이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인간이 쇼의 극강인 오물 묻은 기저귀를 선풍기에 깃발처럼 널어놓은 거죠. 마침 이때다 싶어 그걸 기회로 집을 나가신 거랍니다. 제 짐작으론 계부가 어머니를 쫓아내시려고 계획적으로 기저귀를 선풍기에 널어놓으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내가 나가서 살고 봐야겠더라고. 내 아들이 속고 있는 것도 분통 터지고 2년 놈을 오랏줄에 묶어서 경찰에 넘겨줬으면 좋겠구만.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무슨 죄목으로 넘길 거야?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안 그래?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속셈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그거 아마 사망보험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보여드릴게요. 아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갓난쟁이 양자에게 손가락으로 찍어 술을 먹일 정도의 감정으로 발전했고, 자기 핏줄로 낳은 자식은 둘 다 딸인데 자기 핏줄론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상황에 처하자 어린 양자에게 술을 먹여 고통을 주는 그 섬뜩한 계부의 진실, 그것도 모자라 그 양자의 핏줄을 더 이상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임신을 시키는 그 질긴 질투와 욕심. 계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가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저에 대한 감정만이 존재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자식을 평생 먹여 살린 그 대가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그 심리는 그 사람만이 알 것이고요. 그러나 불행은 다른 곳에 심어져 있는 게 인간사입니다. 제 와이프는 계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아니면 10년이 넘게 관계를 가지기 힘들죠. 아니, 단 한 번도 관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10년이나 지속하긴 힘들죠. 저에 대한 복수요. 저와 그럴 거리가 없으니까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 저지른 치정이었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둘의 치정 모습, 그리고 대화 내용, 단순한 치정도 문제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모의를 한 거면 꽤 중형이라고 한답니다. 어머니와 전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해당구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두 년놈을 마주했고 전 침착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우는 내 자식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정우에게 당신들의 진실을 다 알릴 수도 있으니까 나 화나게 하지 마. 계부는 치매 앓기 전에 그 꼿꼿한 자세로 서서 제게 한 걸음 다가오더군요. 다가오지 마, 역겨우니까. 박흥숙 씨, 당신이 내게 했던 그대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가 당신 아들을 대해주겠어. 당신 아들 소중하지? 꼭 그대로 해주겠어. 당신 딸과 사이들에게도 그대로 해줄까? 근데 이건 확실해. 당신은 이제 끝장이야. 아내는 계부의 등붙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둘은 아주 잘 어울렸어요. 제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경찰청을 나오는데 처남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사랑하는 사람 위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아내를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나쁜 여자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나란히 수감생활하면 행복하겠네. 라고요. 아가씨 때부터 아버지 뻘이 좋다는 등 연상 좋아하더니 연상 남자랑 지구 끝까지 함께 해보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